한국 정부가 받은 청구권 자금의 대부분은 경제건설의 재원에 충당되었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된 것은 9.7%에 불과합니다. 아까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이 이제 실질적인 자금이 아니라 뭐 어떤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판매 대금, 그러니까 무상 3억 달러의 판매 대금이 1,052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 피해자 구제에 사용된 거는 95억에 해당됩니다. 그 95억 중에서도 금융기관 등의 예금, 일본은행권, 보험금 등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70%,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징용이나 이런 인명 피해, 그러니까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27억,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청구권 자금이 대부분 이제 경제개발 계획으로 쓰였다. 과연 청구권 자금이 들어와서 어디에 활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줄기는 알아요. 성격도 알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자 지원에 쓰인 돈이 정말 제대로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율상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것이 70%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딱 의심이 가는, 도대체 은행권,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이 다시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보상금을, 재산상의 보상은 70%만큼 받고 그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명피해 그리고 부상에 대한 피해, 이건 다 배제되었고 미불임금도 다 배제되었고 오로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만 30%가 지급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청구권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이 성격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서 분석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정부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시기 청구권 문제의 실상입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아시다시피 그 피해자 구제를 방기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 전공이 아니라 역사학 전공이라서요. 과연 그럼 이것이 어떤 과정이 추구되었어야 했는가라고 이제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한 이 외교교섭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 단순하게 이 한일 회담은 국교 정상화 회담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회담인데, 그럼 왜 단절되었는가? 그거는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의 단절이지, 사실 우리와 일본의 관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샌프란시스코가 규정한 관계의 단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영토 분리 독립된 그런 영토로서 취급받고 그것의 부속물로서 어떤 전쟁의 배상이라고 하는 조건에 규정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출발선에서 한일회담에 임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의 대표로 한일회담의 주체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식민지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병합조약이 불법이다, 무효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식민지 지배로부터 비롯된 여러 범죄 행위, 그 피해에 대한 책임과 사죄, 배상이 추구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식민지 하에서 다양한 그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것이 이제 공통으로 이것은 잘못이었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 인식이 될 수 있는 공통의 역사 인식을 추구하고, 그것이 상호 우호와 공존의 미래를 여는 토대로 삼아졌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역사 청산을 통해서 제국주의 침략의 도발과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항구적인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순진한 발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이제 좀 자극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장박진이라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완의 청산이라고 해서 청구권 교섭 과정의 세부 과정을 이제 분석한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딱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35년의 지배를 하나의 조약 하나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애초에 발상부터가 너무 순진한 환상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제약 조건을 전제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접근을 하시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연합국의 전후 처리 대상으로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구식민지에 불과했던 한국은 구성원이 원하는 대로 독립국가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입장에 서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단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그 결과로서 혼란과 가난을 겪는 그런 상황이 겹치면서 도저히 그 과정에서 한일 회담을 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상대와 마주 앉아서 장기간에 걸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한일 회담이었고 14년간의 과정이었다. 그 결과 식민지 피해와 관련된 과제들은 미완의 청산으로 표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미진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출발점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한일회담 개시 이전부터 그리고 한일회담이 중간중간에 이제 중단된 시기에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언론사나 정보부처에 쇄도했던 피해자들의 청원, 진정서, 청원서 제발 누구를 찾아주세요. 아니면 유고를 확인해주세요.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할린에 갔다가 못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호를 요청하는 이런 청원서와 진정서 때문에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교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교 교섭에 나섰던 내용들이 한일회담 문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외무부의 그 외무부 문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교섭 내용이. 역사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일회담의 교섭 주체들의 한계를 이해하는 노력의 대신에 이 회담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그것이 이루지 못한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와 탄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한일협정이 얼마나 불완전한 그리고 그 불완전한 청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한일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은 1975년 한일 강요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장기 미해결 과제 중에 3가지는 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발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유골봉환 문제, 그 다음에 사할린 억류동포 문제, 그 다음에 원폭 피해자의 구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대로 이 3가지 문제, 최소한 이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한일협정에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2005년에 한일협정 문서를 다 공개한 다음에 다 분석한 다음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었고 그 제기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자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섭 내용은 제가 여기에는 다 담지 못했는데요. 오늘 아마 자료집 여기 받으신 자료집 있을 겁니다. 여기 자료집에 유골봉환에 관한 거는 지금 49쪽의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일 양국 정부의 교섭 경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64년, 73년 뭐 쭉 계속해서 한일회담이 개최되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에도 서로 유골 봉환 요구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1쪽의 원폭 피해자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이 원폭 피해자 문제도
한일협정 체결 직후에 이 원법 피해자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떻게 교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또 여기 발표문에는 다 담지 못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93쪽에 보면 B씨급 전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참 뭐 억울한 사연들이 너무 많은데요. B씨급 전범이 처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인의 전범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일본 사회에서 싸웠는지 어떤 요구들을 했는지 근데 그것이 왜 한국 사회에는 제기되지 못했는지 이런 이중삼중의 그런 굴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사할린 부분하고 원법 피해자 문제가 다른 문제와 달리 이 시기에 이제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신체적으로 어떤 식민지 지배의 피해가 고스란히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사할린 피해자는 억류라는 형태로 직접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원법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법 피해의 피해로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에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피해가 연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동일한 사례의 일본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국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피해 보호를 위해서 이미 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히로시마에서 내가 원법 피해를 당할 때 조선인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고 이 한국인 원법 피해자의 호소에 일본 시민이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이미 한국인 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가 연대한 과거사 극복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법 피해자 사례와 사할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70년대에 일본 사법부에 자신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피해자들이 대거 이렇게 등장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일회담을 개최하는 시기부터 그리고 개최 지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호소해왔고 그리고 제기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만큼 조금씩 이 한일협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었던 것이지 단 한 번도 양국 정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90년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80년대 이후 90년대에 피해자 운동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냉전 체제 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더 넘어서 여성으로서 구속받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역시 한국사회 민주화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사회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들이 피해자와 연대하는 시민운동의 탄생과 함께 운동을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종합적,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일 과거사 소송에서 가장 한국인 피해자의 모든 유형의 피해 청구를 했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제한군인군속 재판이 있습니다. 이 제한군인군속 재판은 무려 원고의 숫자만 414명이거든요. 관련자 원고가. 2001년에 1차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3년에 이제 2차 소송이 제기되어서 포함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 청구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 이제 12가지입니다. 유골 반환해달라. 사망했다면 사망을 어떻게 했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서를 달라. 그리고 징용, 징병, 그리고 전투지에 대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전투지에 배치한 사실, 그리고 전투 행위를 시킨 사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그리고 사망과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미불금 지급, 미불금에 대한 손해배상,
B급 구전범과 관련한 손해배상, 그리고 군사우편 적응과 같은 그런 관련된 그 손해배상, 그리고 시베리아 억류의 미불 임금과 그리고 강제 억류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관한 손해배상, 그리고 신사의 전몰자 통지 철회. 이것이 이제 총 12가지로 집약되는 한국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피해 유형입니다. 피해 첨부 내용입니다. 9번에서 12번을 제외한다면, 특히 이제 야스쿠니 문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서야 우리가 확인된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45년 일본 패전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부상을 안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 피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학살의 피해라든가 그리고 독도의 영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2010년 한일 시민들이 공동으로 피해 요구 20유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20가지를. 그것이 조금 더 여기 이제 12가지에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그렇게 피해 유형들은 그동안 그 누적되어서 좀 어느 정도는 다 대부분 망라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이 중에서 피해자의 유형 중에 원폭 피해자의 경우는 그나마 구호가 일부 진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인도적인 그런 지원의 그런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한국 정부의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면 공개와 그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문서 공개를 이끌어낸 것도 한일 시민운동의 성과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아마 한국의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와는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고 한국도 사실은 한국 사회도 지금 과거 청산의 역행기, 민주주의의 역행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강제동원 진상규명 활동이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자극해서 과거청산운동을 추동시켰던 경험과 같이 이제는 한국의 그 과거청산의 성과가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과거청산 성과에 힘입어서 일본 그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가 모든 전쟁 피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 실태를 가급적 빨리 조사하여 공표할 것,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재활 조치를 강구하는 재단 설립 등을 촉구하는 운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극복을 넘어서 과거 화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기념화 작업을 해야겠죠. 그것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교육을 통한 역사인식 공유를 공유하는 작업을 한인 시민사회가 도모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자료집도 만들어졌고요. 아마 올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제 그 시각을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꾸 한일협정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부가 잘해. 이거 좀 못했어. 일본 정부가 나빠.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한국 정부 편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이 한 편을 먹어야 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 사태에 난 이후에 다카시 테츠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후쿠시마 출신인데 3.11을 겪은 이후에 더 내가 확실하게 안 것은 국가는 국민을 속이는 존재다. 늘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는 국민을 버리는 존재다. 그리고 또 차별을 만들고 더 약자를 희생시키는 존재가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일 관계를 보면 볼수록 이제는 국가의 둘레에 갇혀있는 사고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이미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연대의 역사를 이미 써왔고 그리고 그 경험을 축적해왔다.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자국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죠. 그래서 시민이 연대해서 국가의 잘못을 추궁해 나가는, 그래서 자국의 국가도 제대로 세울 수 있게끔 추동할 수 있는 운동의 방향성과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물 좀 드시고 잠깐 토론 좀 이어갈까요? 계실 거예요. 너무 이제 젊은 신입생도 오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마 궁금한 점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제가 사회자지만 다 이렇게 뭐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도 벅찹니다. 김창록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한인 관련된 청구권 문제는 뭐 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고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본 조약 내지는 청구권 협정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해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김철민 변호사께서는 제일동포 문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국내 학계에서도 청구권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일동포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관련해서 논문 하나를 좀 발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를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스탈린 동포들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장에서 강제동원 피해 조사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협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빠졌다고 대상에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 제일동포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 조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2002년도에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은 참 비관적이다. 이런 과제들이 이제 앞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셨고 김승은 실장님께서는 양국 정부를 어떻게 믿나 이제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 뭐 한일 양국 정부 이렇게 말하자면 역사 전쟁의 전선들이 앞으로 형성되는 게 해결책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고요.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테고 뭐 발제하신 내용들이 워낙 또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질문하실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 발제자 분들이 계시니까요. 자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시고 어떤 분한테 질문할지 말씀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사실을 간단하게 김장욱 교수님 처음에 몰라서 제가 공부하면 알 문제인데 처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정식 명칭이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주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주제, 아니 주체 누가 일본 국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정식 명칭보다는 요게 아니 정식 명칭이 요거보다 더 길어요. 요거예요. 그러면 주체를 안 쓴 거네. 네, 제목 자체는. 네, 뭐 근데 안에 내용이 내용에는 네. 뒤. 그냥 사실 문제만 그리고 이건 뭐 사실이 아니라 좀
지금 그 발표 김철민 변호사님 맨 마지막 발표에 그러니까 2002년 조일수견에는 제1조선인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전혀 없는 건가요? 실제? 약간은 있죠. 약간은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가 국적을 상실시키고 외국인을 취급을 하고 내국민, 일본 군대 내국민과 평등한 법적인 지위를 인정을 안 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을 푸는 조항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승은 연구원님한테는 뭐 재밌는 질문일지 그 뭐죠? 그러면 고도성 일본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도 성장기까지 그걸 갖다 질질 끌었다라는데 그걸 실제 정부가 그렇게 의식을 했을까요? 네, 배상 그런 얘기가 있나요? 일본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계대전에서 전순국과 패전국의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의 피해를 줄이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후에 특히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가혹한 경제적인 배상들을 추구하면서 경제공황으로 가고 뭐 파시즘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세계사적인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과도한 경제배상보다는 그것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요한 연합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부흥의 방향이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일본 스스로가.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의도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가 스스로 그 당시보다 60년대나 이렇게 지금 한 10년이나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꽤 낫지. 이미 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스스로가 예. 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거를 시기를 늦출수록 자기들한테 문제가 속도하는 것은 조금 낮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들을 실제 진짜 하면서 그것이 길게 늘어진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 아마 5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청구권 교섭을 할 때 그 일본 정부가 내세운 교섭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제한 청구권을 맞대응해서 요구를 합니다. 일본이 남긴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구권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니네가 요구한 청구권과 우리가 얘기할 청구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걸 가지고 50년대 계속 지속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을 스스로 포기시키게끔 그래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배상액들을 더 줄여나가는 그런 협상 전략을 뭐 한 측면에서 이제 뭐 거칠게 정리를 하자면 그런 전략의 연장선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뭐 같은 얘기를 계속 네. 협상의 달인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그 경제 성장까지도 생각해서 길게 그건 뭐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배상이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의 조건들을 계속 타진을 하면서 협상을 해나간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외교문서 이후에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 속에 그 스스로가 그 한일회담 직후에 교섭사 14년사를 쓴 기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섭에 참가했던 일본 관계자들이 이 교섭사를 어떻게 회고하는지를 총망라해서 총론을 쓴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마 보시면 뭐 이 회담의 달인이라고 실감을 하실 텐데 아직은 그게 뭐 번역이 안 돼서 저희 연구소가 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자하신 분들 상호간에도 질문 있으셔도 되고요.
제일동포분들의 국적이 현재 어떻게 되거든요? 제일동포 쪽은 수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게 그 국적 각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적인 여부는 일본 국적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한국 국민인 여부는 한국 국적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북한 국민인 여부는 북한 국적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동포는 그 대부분은 일본 국적법상 국적은 없고요. 그래서 한국 국적법상 국적은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 국적법상 국적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 가장 그 전통적인 제일동포. 그런데 그 국적법이라는 게 일본도 한국도 비슷한데 혈통주의 국적법이라고 해서 그 지금은 부모 양측 어느 쪽 한 명이 그 한국인이면 한국 국민으로 된다라는 국적법이잖아요. 지금 한국 국적법이라는 게 일본도 마찬가지고 부모 양측의 한 명이 일본 국적이면 일본 국민이 된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동포가 일본인이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애는 일본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는 이중 국적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제일동포들끼리 결혼을 하면 그 한국이었으면 얘도 한국만으로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동포 국적은 좀 약간 요새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국적하고는 별개로 이제 국적 지위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65년 당시는 다 국적은 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한국인으로 했으니까 한국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확실히 만들었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나니까 그 제일동포 안에서도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수민족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말이나 역사라든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런 곳은 없고요. 그냥 일본인, 그 전통적인 일본 민족과 같은 뭔가 다라 당신들은 특별한 권리는 없다는 증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여러 가지 그 일본 국민과 같은 권리는 못 받는 그런 식으로 취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참정권이나 공민권 이런 거 제한이 된다는 예, 참정권은 없고요. 그 참정권뿐이 아니라 그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일본 정치인에게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공감하니까 만원 줬다. 이것이 외국인으로서 전체에 참여를 했으니까 위법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이번에 사회학과 1학년 들어가는 이 친구도 그렇고요. 저희가 대학생 한일협정 재추진 위원회 이런 거를 살짝 발족을 해서 저희가 뭔가 한다고 사실 이렇게 크게 바뀔 거라 생각은 안 하지만 저거 대중적 인식을 좀 바꾸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3 때 한국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혹시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고, 65년에 뭐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65년에 다 끝났으면 더 할 게 없죠. 65년에 다 끝나지 않았으면 65년에 해결하지 못하는 걸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한국 정부에게 식민 지배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됐느냐라고 보면 해결 안 됐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재발전문에 5페이지 하늘 천국 민간공동위원회 결정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하늘 천국 결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대상을侵害이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65년의 식민지배 대상에 대해서는 안 다뤘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른 적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식민지배 대상에 대해서는 처리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럼 처리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 일본 정부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일본 정부는 뭐가 했다고 식민지배 대상에 대해서 해결했느냐? 일본 정부는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사립 문제에 대해서도 65년에 다 끝났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식민지배 대상에 대해서 60년에 끝났냐라고 물으면 일본 정부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65년 확정으로 이렇게 청구권을 갖고 손을 냈을 때 끝난 거 아니냐.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식민지배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인정하겠어요. 아까 얘기 그러니까 식민지배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순간에 그러면 식민지배라는 것이 하늘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려요. 일본 정부는 35년 때 정당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35년 때 정당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대상 문제가 65년에 끝났다라고는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식민지배 대상 문제는 65년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가 남는데 일본 정부는 아예 문제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라면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뭘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95년에 무라야마 담화랍니다. 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아시아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98년에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을 통해서는 한국 국민에게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서는 조선인에게 커다란 손을 줬다라고 인정했어요. 아베가 지금 그걸 뒤집으려고 그러죠. 근데 일본 정부가 95년에 와서 식민 지배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게 커다란 손해를 준 거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문제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65년 인정 안 했어요. 65년에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럼 95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했으면 일본 정부로서도 이제부터 문제가 된 거죠. 그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일본 정부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식민지배 배상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죠. 그럼 지금 그걸 해라. 65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해야 될 거죠. 그게 상호 접점을 체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청구 협정을 보완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의 문맥에서 아까 그 사쪽에서 한국 정부의 이시 32년에 공정기획 확보 인식을 했었잖아요. 네, 정부 협정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모순이 네, 기본적인 이점을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앞으로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에 준수는 안 했다라는 거를 한국 쪽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추격할 수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이제 기본조약 이조와 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제 1910년 조약이 애당초 무효다
35년간의 지배는 불법 강제입니다. 이게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인데 그 청구권 협정 그 점에서는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분리해서 조회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통해서 체결된 건 분명해요. 하지만 기본조약의 경우에는 35년간의 지배의 성격에 대한 수상적인 차원에서 이 양국의 입장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임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합의를 못 봤죠. 근데 그거는 기본조약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고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라는 걸 일본이 주장을 했고 한국 측에서 그걸 내놓으려고 했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지배가 합법이다라는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이란 이게 하나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불법이라고 이건 합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대부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청구권 협정의 경우에 한국 정부는 이걸 불법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걸 완전히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럼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영원히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샌프란시스코 제약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저작권 문제는 이 단계에서 청구권 협정의 형태로 해결하자라고 합의해줬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지 못했다라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제로 남겼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미제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불법성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식민지의 문제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제로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95년에 일본 정부가 그걸 인정했다고 하죠. 그럼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국이 공통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 라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그 부분 대법원 판결 이성민 교수님 아까 얘기하신 것은 연장선상으로 다른 질문 중 하나의 생각인데요. 지금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이었다 불법이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듣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일본의 식민 지배 합법성이나 불법성보다는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면 했던 행위들의 이 인도성이나 그런 것들로만으로도 일본이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설령 말해서 이런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더라도 그렇게 식모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요. 그게 합법이었다라고 정정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한일과 승사돼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일본군 위안부는 그게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일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강제동원의 경우는 법이 있었어요. 일제가 만든 법이. 국민지경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거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한일과거 청사의 과정인 강제동원이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그건 65년에 다 끝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확산시키면 우리에게 독립지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라를 여기서 아주 훌륭한 일들이죠. 그런데 일본은 당시의 일제의 법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지사를 체포하고 감금하고 재판을 회부하고 형을 살리게 하고 한 것이 다 일본의 법에 따라서 그렇다면 독립지사 이제 그들이 가한 일체의 침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의사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단지 일본의 법을 어긴 범죄자예요. 그 점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그 논쟁 자체가 단지 형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체 관계에 있었던 일체의 행위, 방금 이야기했던 행위를 평가하는 것에서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자면 그 식민지 시기에 보안법에 의해서 지금 독립운동 대부분의 사상범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로 말하자면 그 식민지 시기, 그 일본이 점령했을 그 시기에 보안법 위반자들이